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윤리와 사상 오늘 3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수능 특강으로 등급 업의 힘을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현대의 다양한 윤리사상 2 파트 중에서도 실전 문제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기본 문제로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텐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실전 문제 8문제를 풀어보고요. 그 중에서 두 문제는 실제 기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오늘 공부했었던,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던 5가지의 현대 서양 윤리사상 2 파트에서의 사상가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전 문제 쭉 풀어보고요. 나머지 2문제를 마무리 지으면서 실제 수능 경향도 체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많은 현대사상가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서 답답하다, 불안하다라고 했다면 꼭 이번 시간에 도움을 받아가세요. 자, 그럼 오늘 강의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교재에서 어떤 부분 준비해야 되는가? 먼저 160쪽부터 163쪽의 내용을 펼쳐보시면 실전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유의해야 될 것은 내가 틀린 문제만 골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분석적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개념 보완이 필요하거나 혹은 기출문제를 조금 더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또 공지를 드릴게요. 내용들을 보면서 보완하되 절대 자기 혼자만의 5개념을 만들지 말고 전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들어가면서 공부해 두는 것이 수능 특강에서는 시간 버는 겁니다.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는 개념을 철저하게. 자, 그리고 오늘 강의를 다 듣고 나서는 기출문제를 꼭 풀어볼 것, 숙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을 해봐도 될까요? 여러분들 160페이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첫 번째 문제 화면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제시문이 좋아요. 그럼 가보죠. 발문에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이다 라고 해서 고마운 단서라고 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한 단원 끝나고 문제 풀고 한 단원 문제 풀고 할 때는 잘 모르거든요. 확실한 실전적인 감각이 안 오는데 이게 20문제 속에 실제 섞여 있으면 이런 류의 단서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우선 기본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여자는 남자에 대한 타자. 나왔네요. 여자는 타자라는 거죠. 그럼 남자는 주체. 그러니까 남자는 주체였지만 여자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타자가 되었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불평등한 타자로 규정된다. 여자의 불행은 여자가 남자와 다르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즉 여기서 보면요, 여자와 남자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처럼 된다거나 남자가 여자처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면서 그 다름이 남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정의된다는 사실은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즉 남성 중심의 사회와 문화가 여성성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만들어진 것이라는 표현도 대표적인 거죠. 사회와 문화에 의해서 여성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자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불평등한 타자로 규정되어 왔다. 누구죠? 명확하죠. 보부아르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보부아르의 제2의 성에서 알 수 있는 확실한 언급들,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유추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여성 해방 운동의 목표는 단순히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오답이 많았구나. 예속의 관계를 전복시켜서,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남성이 중심이었고 여성이 예속되어 왔으니 이걸 전복시켜서 여성이 중심이 되고 남성을 예속시켜야 된다. 류와 같은 둘을 평등하고 동등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서 서술하지 않는 선택지가 있으면 유의해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남녀 간의 갈등과 투쟁의 관계를 평화로운 공존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진정한 목표다. 포인트죠. 이러한 전환은 남녀 간의 겸손한 상호 인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제시문이 보부아르의 기본적인 명확한 관점을 알려주면서도 보부아르가 여성주의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여성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공존을 이야기하는 그의 관점을 잘 살려주고 있는 제시문을 잘 뽑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제시문을 두고 우리가 물음에 답해 볼까요? 1번, 2번의 세트 문제예요. 그러면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지우고요. 문제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원칙을 보부아르의 입장에서 꼽는다면 뭐가 있겠는가?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 상황.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건강과 교육, 경제활동, 정치, 리더십 등의 분야에서 아시아 여성의 지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 K위국의 여성들이 가장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심각하냐?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의 비율은 51%로 가장 낮았으며 임금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네요. 남성보다. 인재 개발이 가장 우수한데도 여성 개발은 매우 초라했다라고 해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남성들과 동등한 입장에 서지 못하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보부아르라는 여성주의 사상가라면 어떤 대안책을 얘기하겠는가 뽑아볼까요? 여성 차별적인 사회 문화적인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지금까지의 차별적인 사회 구조가 여성들을 억압시키진 않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기억번을 넣어줘야 되네요. 기억번이 들어간 건 모두 한번 포함을 시켜보죠. 나머지는 오답의 요소가 많이 있는데요. 확인해보죠. 천천히. 니은번, 여성들이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여성들만 그렇다거나 혹은 여성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타자였던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거듭나서 남성들과 동등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니은번도 맞는 서술지죠. 디귿번 가볼까요? 새로운 여성을 탄생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지 못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불합리하거나 혹은 차별적인 사회 구조에 기인했었다면 근본적으로 여성들에게 그 교육의 활동을,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준다면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운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극복책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네요. 리을번, 여성들이 정치, 경제적인 지배력을 장악하는 사회체제를 추구한다. 이 부분에서 여성이 중심이 된다거나 지금까지의 주도권을 갖지 못했던 여성이 그 주도권을 모두 가져간다는 이유로 한쪽으로 편협되게 지금 서술지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리을번은 들어가면 안 되는, 여러분들이 지난 강부터 저와 함께 왔다면 여성주의뿐만 아니라 배려 윤리에서도 항상 만들어지는 오답의 포인트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거죠. 리을번이 이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을 담고 있는 4번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과 4번 중에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고 중요한 건 니은번이 결정적이었는데 사실 니은번은 보부아르의 입장을 잘 서술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번 마무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부아르의 입장을 문제 상황에 적용한 사실 지금까지는 출제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였고요. 여기에다 세트 문제 2번으로 가볼까요? 2번 가보겠습니다. 이 사상가와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제가 이쪽 파트의 문제를 풀다 보니까 수능 기본 문제나 실전 모두 1번, 2번과 같은 세트 문제가 많고요. 다 이런 발문지로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상당히 좀 유사하게 가고 있는데 근데 아이디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제시문이 누굴 말하냐면 배려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배려하는 자로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윤리적인 이상이 고양될 때 개인주의적이고 성취지향적인 서양의 지식 중심 교육이 가져온 개인 간의 단절과 불신, 도덕적인 무관심, 학교 폭력, 청소년 가출, 성범죄와 같은 도덕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강에 풀었었던 구도들 하자면 제가 이쪽 파트에는 세모라고 표시를 했었고요. 이쪽 파트에는 동그라미라고 표시했었어요. 뭔지 감이 오나요? 지금 보면요. 드러나는 구도가 동그라미와 세모로 봤을 때 개인주의적이고 성취지향적인 서양의 지식중심 교육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것 자체를 꼭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의윤리, 즉 남성 중심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성의 능력을 가진 개인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봐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개인의 합리성을 키워줄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면에 이것이 오히려 개인들 간의 관계의 단절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오히려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를 낳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배려 윤리를 강조함으로써 이 두 가지가 조화의 관점에서 가져야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성숙한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도덕 교육의 대안을 내놓은 거죠. 배려 윤리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문장이 사실 지금까지 나왔었던 배려 윤리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한 번도 노출이 안 된, 문제에서는 노출이 안 된 그런 좀 뭐랄까 조금 더 심오하고 자세한 이들의 입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나딩스예요. 나딩스인지 길리건인지 명확히 알아야 되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지만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배려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배려하는 자로서 유지하고 강화하기에 노력하는 윤리적인 이상이 고양된다. 아마 번역하면서도 뭔가 조금 어렵게 우리한테 다가오기는 하겠는데 그 배려가 나 자신에 대한 배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그 모든 것들을 전제로 하는 그런 이상적인 인간상을 배려 윤리는 지향한다. 이런 관점을 담고 있겠죠. 그럼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이디어가 좋은 것이 위에서 물어봤었던 보바르는 여성주의 윤리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배려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이 두 가지를 공부할 때 살짝 섞이고 엉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세트로 물어본 셈이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아이디어인 거죠.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자, 그럼 답을 한번 해볼까요? 이 두 사상가가 모두 긍정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 공통점의 구도로 가겠죠? 공통점이면 약간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선택지를 보면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윤리를 지양해야 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도 제도도 문화도 남성 중심적으로 갔었는데 그것 때문에 여성들의 차별이 기인됐다라고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그런 지위를 확보해주기 위해서는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과 윤리는 지양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성주의나 배려윤리 모두 맞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점으로 가기 위해서라면 이 서술지는 맞아요. 그렇죠? 사실 1번이 정답이네요. 결론이 나와버린 셈인데 2번부터 한번 왜 오답인지 볼까요? 2번에서는 여성성은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 생물학적인 특성인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누구라면 노라고 하겠어요. 여성주의 윤리라면 노라고 말할 거예요. 여성성은 타고난 것, 즉 본성, 선천적인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은 유의미한 오답지, 여성주의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3번, 남성의 도덕성 수준은 여성의 그것보다 대체로 낮은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역시 강조점, 이 두 가지에서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라는 유로 설명하거나 유도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면 안 되고 4번, 여성과 남성의 도덕적인 관심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건 배려 윤리에서는 예스라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특히나 길리건이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주의에서는 예스, 그래서 여성의 다른 목소리로 라는 걸 강조하지만 그 배려 윤리에서는 강조하지만 그 여성주의, 보부아르나 혹은 올스턴 크래프트와 같은 사람이 여기에 예스라고 하지는 않을 항목이기 때문에 4번은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 윤리만 예스. 응? 자, 5번. 남성 중심의 윤리를 여성 중심의 윤리로 대체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두 가지의 공존과 상호 보완. 그래서 좀 더 성숙한 인간을 만들자라는 것이지 이것이 아닌 이것으로, 이것보다는 이것으로, 이것보단 이것이 더 우월한 것으로 서술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도 빼줍니다. 정답 1번. 굉장히 의미 있는 아이디어였는데 다소 조금 싱겁게 끝난 면은 있지만요. 이런 점을 기억하면서 어떤 게 오답지로 많이 구성되는지 보면 이 문제가 참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우리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페이지 바꿔서 다음 문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깨끗이 지울게요.
다음은 현대 서양 사상가의 주장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수능 기본 문제에서는 이 사상가에 관련된 문제가 아예 없었죠. 실전 문제 오니까 이 사상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나의 목적은 이를테면 로크, 루소 그리고 칸트에게서 흔히 알려져 있는 사회계약의 이론을 고도로 추상화함으로써 일반화된 정의관을 제시하는 일이다. 이 얘기는요, 이 사상가에서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노출되어 오니까 수능 특강이건 수능 완성이건 혹은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를 보더라도 이 사상가의 제시문으로서는 상당히 많이 보여줬었던 내용인데요. 이 사람이 원초적인 계약을 이야기하면서 일반화된 정의관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건 제시문 안에서 나는 롤스다. 딱 보여주는 거예요. 롤스. 그럼 오히려 이게 기본 전제인데 이것 자체가 생소하다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존 롤스의 경우에는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동의하고 합의하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건 사회 구성원들 간의 계약을 통해서 도출해가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의 절차가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원초적 계약, 또 가상적인 계약을 설명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계약이라고 하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이러한 류의 사상가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하겠지만 그걸 더 고도로 추상화시킨 더 높은 차원에서 정의 원칙을 도출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떠한 사람이 특정한 사회를 택하거나 특정 형태의 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핵심이 되는 생각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점에 있다. 이것도 사실 존 롤스한테는 기본 내용이에요. 제가 이거 수능 개념에서 존 롤스 1시간을 설명할 때는 이것부터 다 설명을 했는데요. 존 롤스가 생각했을 때 어떠한 것을 분배해야 되느냐, 분배의 대상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존 롤스는 사회의 기본 구조라는 가치가 분배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를 풀어갈 때 가장 중요한 원초적 계약의 상태인데 그때 평등한, 공정한, 동등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무지의 베일을 쓴 그 최초의 입장이라고 하는 걸 가정하고 고도로 추상화된 정의 원칙을 도출해 나가게 되죠. 자, 그러면 롤스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역시 세트 문제죠. 3번과 4번으로 이어졌죠. 한번 풀어가 볼까요?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롤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사상가가 지지할 주장으로 보기에서 고른 것은 롤스에게서 맞는 것 4가지 선택 중에서만 고르면 되네요. 계약은 현실 사회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거는 롤스에게서 전통적으로 잘 나왔었던 오답지예요. 왜 그러느냐? 이 계약은요, 현실 사회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라는 게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왜 틀리지 싶을 거예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가 틀려요. 왜 틀리냐면 존 롤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리지널 포지션, 원초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상의 상황이에요. 가상적인 계약이죠. 내 성별, 내 가치관, 혹은 내 신체적인 능력, 내 학력, 이걸 내가 모를 리 없어요. 하지만 이걸 모른다라고 전제를 해버리고, 즉 무지의 베일을 쓰고서 논의를 해야만 이건 평등한, 동등한 조건에서 정의로운 원칙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이 사람이 생각하고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현실 사회에서 실제로라고 표현해 줄 때 요 점에서 상충되기 때문에 틀린다라고 해주는 거죠. 만약에 이제 또 수능에 나온다면 더 정답에 명확하게 이제 고쳐지겠지만 기억번은 이러한 개념을 바탕에 두고 만든 오답지예요. 그래서 1번은 기본적으로 빼줄 수 있어야 돼요. 2번, 정의 원칙은 원초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계약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서술을 하고 있죠, 롤스 입장을. 그러면 디귿번, 그 원초적인 입장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계약이 이루어진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은 공리주의죠. 그래서 디귿번이 들어간 건 명확히 빼줄 수 있어요. 그럼 사실 정답이 쏙 튀어나오는데
디귿번에서 제가 심화된 설명을 한번 해보면요. 공리주의가 들어갔잖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하는 공리주의의 입장에 대해서 존 롤스는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분명히 거기에서 희생되어야 될 최소의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최소의 자유에 대해서 누가 그걸 보장해 줄 거냐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최대 다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위한 보장을 이 사람은 기본적인 전제를 하고 있어요. 기본 전제가 자유주의거든요.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어떤 조화를 모색하는 관점에 기본은 자유이기 때문에 이 원칙이 자칫 개인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는 우려점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어서 롤스에게서는 오답지로 잘 나왔었어요. 기존에 존 롤스가 단독 문제로 나오던 시절에.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오답지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이 단계에서 그냥 쉽게 오답으로 처리하고 넘어갈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리을번 확인만 해보면 되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불평등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절차적인 정의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약의 결과가 불평등, 즉 여기서 말하는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원칙에 도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기본적인 자유는 보장해줘요. 하지만 차등의 원칙, 즉 어떤 의미에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줘야만 이것은 공정한 계약이 된다라고 하는 이 차등의 원칙으로 가게 됐을 때에도 사람들은 이게 공정하다라고 절차적인 정의를 통해서 도출한 이 결과를 수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들어간 4번이 맞습니다. 사실 이 단계에서 존 롤스 문제가 나왔지만 존 롤스 문제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존 롤스와 관련돼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교육과정이 개정된 이후에는 단독으로 출제되기보다는 단독으로 출제될 때는 생활과 윤리에서 단독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해보는 관점에서 문제 풀어보는 것이 실제적인 수능형으로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럼 문제 3번 문제 풀어봤고요. 정답 4번 확인했습니다. 그럼 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4번에서는 다음에 입장을 지닌 사상가가 위의 주장을 한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발문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 세트 문제의 구도로 봤을 때 이 제시문의 사상가와 존 롤스가 서로 어느 정도 상충되는 의견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되겠네요. 이 사상가가 롤스에게 비판을 한다면 어떤 비판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찾아보라는 거죠. 내가 추구하는 윤리는 보편화 가능성을 거부한다. 보편화 가능성을 거부한대요. 여기 동그라미 쳐주고 싶네요. 보편화 가능성이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표현적으로 그렇게 될 의무가 있다는 개념인데 이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와 관련되어 있으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전혀 관계없다고 제안하기 때문이다. 제가 막 빨리 속사포처럼 막 읽었죠? 그게 여기 있는 내용을 쭉 보니까 딱 뭘 강조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보편화되고 어떤 일반화된 도덕의 원리를 유추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그 사람들에겐 반대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인간들의 관계,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하고 그 상황에서 서로 공감하고 몰입하면서 배려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 구도가 뭐냐면 배려윤리 사상가들이 정의윤리를 비판하잖아요. 그 정의윤리의 대표 사상가가 롤스잖아요. 이 제시문이 배려윤리예요. 그 점에서 여기에 냄새가 딱 났는데 사실 이 두 번째 거 없이 이거 하나만 있으면 수험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할 거예요. 키워드도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맥락상 여러분 좀 캐치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덩어리를 나눠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얘기했잖아요. 합리적인 간단히 쓸게요. 이성의 능력을 가진 개인들, 그들의 그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정의와 공정성이 무엇인지를 유추하는 보편화되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덕 원리를 추구하는 정의윤리에 대해서 배려윤리가
우리는 구체적인 이런 관계를 중시한다. 그 상황과 그 몰입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두 번째, 윤리적인 이상은 추상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윤리적인 이상이란 배려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배려하는 자로서 유지하고 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최고의 자아상이다. 우리 조금 전에 봤었던 나딩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제시문을요, 약간 다른 버전으로 번역해 놓은 글 같죠.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최고의 자아상은 이러이러한. 그래서 배려라는 말이 이제 여기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두고 풀었으면 오히려 여러분들 배려율이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것까지 뒀으면 조금 어려웠겠죠. 요것만 뒀으면. 그래서 여기서는 배려윤리에서 추상, 보편, 일반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도움을 주는 관계와 맥락과 상황에서 배려를 강조하는 배려윤리. 그럼 배려윤리 사상가가 정의윤리 사상가, 대표 윤리 사상가 롤스에게 뭐라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답은 나온 것 같은데요. 선택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택지 화면을 보시면은요. 윤리의 핵심이 정의나 공정성임을 롤스는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르고 있다가 아닌 거죠. 윤리의 보편성이나 객관성을 중시하고 있지 않다가 아니라 보편성과 객관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도덕적인 판단 능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4번, 누구나가 따라야 될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제시해주지 않는다.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번은 모두가 다 잘못 서술해 놨기 때문에 좀 싱겁게 끝났죠. 오답,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왜? 보편화된 또 객관적인 그러한 도덕적인 원칙이나 판단 능력만 간주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당신들은 좀 제한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정답은 5번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선택지들을 좀 더 세련되게 바꾸고 조금 더 매력적인 오답지를 넣는다면 사실 지금까지 출제되고 있는 배려 윤리가 존 롤스와 같은 정의 윤리를 어떻게 비판하겠는가와 같은 문제는 실제적으로 유효한 구도죠. 그런 점을 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5번에서는 다음은 어느 현대 사상가의 입장을 정리한 건데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거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은 전통적으로 자아와 도덕성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서로 다르대요. 서로 다른 발달 경로를 받는다. 남성들은 자 이렇게 표시하죠. 지금까지 우리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남성들은 주로 정의, 공정성, 규칙, 권리들의 문제를 중심으로 도덕을 논의하는 데 비해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공감이나 동정심, 관계성, 배려를 중심으로 도덕을 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려 윤리와 정의 윤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기억에 들어갈 입장으로 무엇이 맞겠는가? 그러니까 이 경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건 배려 윤리의 입장에서 우리 배려 윤리는 남성의 윤리와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배려 윤리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문제 구도가. 그러면 선택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 고민을 해볼까요? 선택지 가보겠습니다. 정의의 도덕성, 배려의 도덕성. 지금 말하고 있는 구도대로 치자면 이렇게 갑니다. 이게 합일되어야 되는가? 상호 보완과 조화와 합일이라고 하는 건 맥락이 다르죠? 틀렸고요. 2번, 정의의 도덕성을 배려의 도덕으로 대체해야 된다. 역시 어느 것 하나가 없어지고 그것을 대처하는 배려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상호 보완과 조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3번, 정의의 도덕성을 중심으로 배려의 도덕성을 통합해야 된다. 지금 합일된다는 것과 통합된다는 게 사실 거의 유사한 맥락이고요. 또 틀린 이유 하나를 찾으라면 정의의 도덕성을 중심으로 라고 하는 것도 틀렸죠. 두 가지가 통합이나 합일이 아니라 상호 보완과 조화인데다가 어떤 것이 중심이 되는 관점이 아니라 두 가지 어떤 동등성 오히려 잘 조화된 이상적인 인간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역시 틀렸습니다. 4번 배려의 도덕성을 중심으로 정의의 도덕성을 통합해야 된다. 또 같은 관점에서 배려의 도덕성이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도 역시 아니라는 거죠.
5번. 정의의 도덕성과 배려의 도덕성을 조화롭게 발달시켜야 된다. 정답 5번. 5번에 관해서는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6번으로 가보죠. 6번. 다음은 어느 현대 사상가의 입장이다. 이 사상가가 제시할 기억의 조건만을 보기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말합니다. 기억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이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다. 기억에서 개인들은 자유롭게 대화에 참여하고 질문하고 주장하며 태도, 욕망, 필요성을 표현할 권리를 행사한다. 기억은 돈이나 권력에 의한 왜곡, 억압이 없이 의사소통의 규범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의사소통 상황을 가리킨다 라고 하니까 하버마스의 담론윤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유추해내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럼 여기서의 포인트는 개개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의 상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요. 제가 담론윤리 파트에서 이 얘기를 했지만 언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 가능성의 원칙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언어 공동체, 그리고 진리성, 진실성, 그리고 정당성. 이러한 원칙들을 좀 어렵게 표현하자면 바탕으로 해서 담론윤리에 대한 입장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기억의 조건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 한번 맞는 선택지를 골라주면 된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지를 보면 말하는 사람은 주관적인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당연히 틀린 거 맞죠? 주관적인 표현을 해야죠.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억이 들어간 거 빼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개로 압축이 되는데요. 관건은 리을이 되겠네요. 한번 차례대로 보죠. 말하는 사람의 발언 내용이 이해될 수 있어야 된다. 이해 가능성을 전제로 하죠. 디귿번. 말하는 내용이 조작이 없고 참된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발언이 정당한 근거를 가진 것이어야 된다. 진리성, 진실성, 정당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디귿, 리을 선택지 모두 맞습니다. 정답은 5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번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사실 이 제시문에 있는 내용들 참 중요한데 문제가 크게 어렵게 풀리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 확인하면서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7번과 8번으로 가는데요. 7, 8번이 실제 기출문제죠. 지금까지 풀어본 수능 특강에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한번 한 단계 더 점프해 볼까요? 페이지 넘겨서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014학년도 수능 표시되어 있고요. 7번. 가 사상가의 관점에서 퍼즐 나의 새로 난 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요. 가번에 두 문장의 제시문 속에서 결정적인 단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확실하게 눈에 보일 거예요. 다른 목소리라는 부분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주고 있는데요. 내용을 읽어가 보면 여성은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여성은 타인의 요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의 의무를 기꺼이 지려고 한다. 배려 윤리인데다가 다른 목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길리건의 입장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앞에서도 말했지만 길리건과 나딩스를 구분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까지는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굉장히 낮고요. 여성 배려 윤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아마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번의 퍼즐 낱말을 맞춰보면서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번을 보시면은요. A번. 공자가 각자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한 정신. 맡은 바 역할이면 명.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해줘라. 맞게 해줘라 하면 정명사상이죠. A번은 정명정신 알맞게 들어갔고요. B번 굳세고 올곧은 도덕적인 기계.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한 수양 방법.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는 맹자의 집의, 옳은 일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이거였죠. 그럼 새로 난 말 A는 정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길리건 배려윤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겠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배려윤리의 관점에서 뭐 배려 강조하고 뭐 강조하고 이런 것들 막 얘기하거나 혹은 약간 좀 그 상대편의 입장에서 배려윤리의 관점에서 정의윤리를 어떤 식으로 비판할 것인가 이런 것도 약간 날카롭게 봤었는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조심해서 봐줘야 될게요. 선택지를 보세요. 선택지 화면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그런 좀 단편적인 구도로 보면 답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1번부터 풀어볼게요. 사회적인 맥락과 책임에 기초한 여성 중심적인 덕목이다 라고 했는데 여성 중심적인 덕목이 사회적인 맥락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게 맞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배려윤리인 거죠. 배려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배려윤리가 봤을 때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서술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빼주는 거죠. 2번 인간관계에서 친밀함과 동정심을 강조하는 덕목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친밀함이나 동정심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은 역시 배려윤리에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럼 3번 인간의 도덕 발달을 위해서 배려와 더불어 필요한 덕목이다. 지금까지 강조하고 있는 배려의 이러이러한 덕목과 더불어서 정의라고 하는 윤리도 좀 더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다 라고 한다면 3번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배려윤리와 정의윤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되니까 우리 배려윤리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정의윤리는 우리와 함께 가야 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다. 이렇게 설명해 줄 거라는 거죠. 3번이 정답이에요. 4번 가보겠습니다. 판단하기보다는 보살핌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덕목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살핌의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도 배려윤리가 이야기하는 것, 배려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남녀의 도덕적 성숙을 공평하게 평가하는 유일한 덕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도덕적 성숙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유일한 덕목이 정의여서는 안 되고 그 정의도 중요하겠지만 배려윤리에서 중요시하는 이런 덕목들도 조화롭게 한 인간에게 발전이 돼야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5번도 틀린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려윤리가 출제된 경향을 보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려윤리가 정의윤리를 비판하고 있지만 정의윤리와 배려윤리를 상호 배타적이거나 혹은 이분법적인 관계에서 적대 관계를 만들지 말고 배려윤리의 입장은 둘이 상호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걸 계속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면 이번 강들에서 여러분들 학습 효과는 아주 명확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요. 갑을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기억에 들어갈 공통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이 있는데요. 인간은 이라는 동일한 주제어로 시작하고 있죠. 인간은 자연 상태가 어떠냐? 평화롭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연 상태라는 단어를 봤지만 이 자연 상태를 평화롭다라고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홉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건 로크라는 가능성이 커지고요.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 수립에 동의한다. 로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계약론의 입장 맞네요. 그럼 1번, 인간은 공정성을 보장하는 의사소통의 형식적인 이상적인 담화 상황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도덕적인 규칙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고 보니까 의사소통의 민주적이고 그 자유롭고 평등한 상황을 전제로 해서 원칙을 도출한다라고 하는 하버마스의 담론윤리 입장입니다. 자, 보세요. 로크와 하버마스라고 하는 새로운 구도예요. 이렇게 두 사람을 엮었을 때 갑, 기억하면 이렇게 된다. 을, 기억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공통된 요소를 물어보겠다는 거죠. 근데 각 사상가에게 맞는 서술지를 명확하게 써주기 위해서 나번처럼 구성을 했는데 기억처럼 되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를 확립할 수 있다. 1번, 기억처럼 되면 도덕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보편적인 규범을 확립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상가가 전제하는 기억의 그 내용은 무엇일까? 찾아가 보면요. 선택지 보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과 권리의 포기에 합의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제부터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면도 가져야 돼. 기술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좀 값싸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되는 경향을 봤을 때 어떤 요소로 정답과 오답의 포인트를 가르는지 정도 분석을 하면서 보면은요. 두 사상가를 엮어서 공통점이나 차이점 혹은 뭐 둘 다 긍정, 둘 다 부정으로 간다면요. 한 사상가를 겨냥한 오답지가 들어가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문제를 물어보는 건데요. 정부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과 권리의 포기에 합의하라라고 한다면 여기서 유의미한 오답의 포인트는 로크한테 있는 거예요. 왜요? 제가 로크의 사회계약론에서 뭐 강조했었죠?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이러이러한데 저항권을 인정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맹자랑 로크가 나왔을 때 공통점으로 정답지가 저항권을 인정한다였어요. 그래서 1번에서는 로크가 사회계약을 인정하되 시민들의 저항권을 인정한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로크까지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기억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빼주고요. 2번, 개인들 간의 가상적인 계약을 통해서 정부의 수립에 합의하라. 가상적인 계약이라고 하면 어때요? 이건 롤스의 아이디어와 용어인 거죠. 거기에다가 정부 수립 로크가 이야기하는 사회계약론에다가 짝을 맞춰서 넣어버리면 사실 여러분들이 계약론에서 로크의 묵시적인 계약과 롤스의 가상적인 계약 이 파트가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살짝 섞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현혹시키는 오답지가 될 수 있죠. 가상적인 계약이 아니라 묵시적인 계약이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가상적인 계약은 롤스가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거 명확히 주고요. 3번,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 공적인 결정에 이견 없이 합의하라. 이건요, 이견 없이 합의하라. 어떻게 이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정답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버마스의 경우에도 이견이 없이 합의하라라고 하는 부분을 오답의 포인트로 만든 건 이견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상황을 이 사람은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견 없이 합의하라라고 하는 그 부분을 오답의 포인트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빼주고 공론의 형성 과정을 방해하는 대화 참여자들의 배제에 합의하라. 대화 참여자들을 배제하라라고 하는 건 절대로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하버마스를 생각했을 때에도 문제가 될 거고요. 5번, 합리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상황에서 합의하라라고 하면 합리적인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회계약을 위한 그 계약에 동참할 수 있을 거고요. 하버마스가 이야기하는 의사소통 공동체에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자유롭고 평등한 상황을 전제를 하고 개개인들이 자신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발언,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정부를 수립하거나 혹은 보편적인 규칙에 합의해 나가는 것. 그래서 5번이 정답지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8번 같은 문제에서 공통된 진술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하버마스와 로크가 갑걸로 한 문제로 엮인 것은 처음 시도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공통점을 정답으로 넣었을 때는 출제자들이 굉장히 고민해서 그 문제 여지가 없게끔 상당히 완곡하게 잘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사상가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각각의 특성, 차이점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표현들도 유추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난 강의에 문제 풀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학생들이 이제 어떤지 많이 보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현대 서양 사상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2학년 때 내신에서 하고 왔어도요. 급하게 공부할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보통 학교에서 왜 진도 나간다라고 표현하죠. 진도가 나가면서 뒤쪽에 현대 사상 파트는 굉장히 많은 사상에 이제 뒤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좀 속도감 있게 좀 급하게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큰 상태로 왔고요. 만약에 내신에서 하지 않고 지금 처음 하고 있다라고 하면 현대 사상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사상가들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다가 재도전하는 친구들은 교육과정 바뀌면서 현대 사상이 많이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 요소예요.
그럴 땐 제가 말했죠.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파악하면 그 부담이 불안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번 파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상가들이 첫 번째가 여성주의였고 두 번째 배려윤리였어요. 그리고 실용주의를 공부했고요. 그리고 계약론, 그리고 담론윤리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상가들이 실제로 어떻게 출제되었는가를 한번 볼게요. 보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뭐 화면을 메모하거나 혹은 캡처하거나 했다가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꼭 한 번씩 풀어보세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큰 학습 효과가 있을 거고요. 숙제예요. 예. 자, 우선 6월과 9월과 11월 작년 것만 볼게요. 왜요? 교육과정이 개정된 이후에 나온 문제가 이 문제에서는 특히나 유의미해요. 자, 첫 번째 여성주의 윤리. 안 나왔어요. 이야기했었어요. 그럼 배려윤리가 어떻게 나왔느냐? 13번과 20번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단독으로 나왔어요. 단독 제시문으로 나왔는데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된다? 단독 제시문이지만 그 안에는 배려윤리에다가 정의윤리 입장의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려윤리가 정의윤리를 어떻게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 이지만 정답은 상호보완, 공존. 그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실용주의요. 쉽게 공부했죠. 잘 나와요. 보면 14번 동일하게 나왔는데요. 실용주의가 9월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벤담과 두이와 칸트로 얽혀서 나왔어요. 그리고 11월 수능에서는 두이와 휴무로 얽혀서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벤담하고 두이는 경험의 결과 유용성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에 비해서 칸트의 경우에는 동기를 강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서로 이 둘끼리는 공통점, 칸트와 얽혔을 때는 차이점이 있어요. 또 두이와 휴미 얽혔을 때는요. 둘 다 경험적 결과 유용성을 강조해요. 두이는 실용적인 거, 휴의 경우에는 쾌감, 유쾌한 감정을 주는 거. 그렇죠? 그런 점에서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용주의는 얽히면서 꼭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계약론의 경우에는 롤스가 나왔죠. 롤스가 언제 나왔냐 그러면 11번에서 나왔는데요. 사회주의에다가 자본주의에다가 롤스의 경우로 출제됐고요. 좋은 문제였어요. 한번 꼭 풀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말한 11월 수능에서의 5번에 로크와 하버마스가 얽혀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동일하게 써줘야 될 거고요. 6월에 15번에 하버마스가 단독으로 제시문으로 출제되고 있는데요. 이건 의외로 큰 이론적인 기반 없이도 풀려갈 수 있게끔 첫 시도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로 풀려간 거죠. 동일하게.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나면요. 아, 출제되는 경향이 어떻다라는 포인트를 알면서 아, 어떤 부분에 특히 대비해야 되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파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경계를 지을 수도 있고요. 내가 놓친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오늘 2시간 동안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수능 특강에 좋은 문제를 풀어봤는데 기출 경영에 대한 파악을 더 명확히 해서 현대 서양 사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양과 서양 사상 파트가 이제 끝이 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사회사상 파트로 들어갑니다. 수고 정말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서 또 가뿐하게 만나봅시다. 자, 그럼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